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드디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4월 4일 11시에 선고하도록 선고기일이 발표가 됐습니다. 보통 선고기일이 발표되고 나면 변론을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40여 대한 권한쟁의 심판의 선고일 직전에 변론을 제기함으로써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보니까 왜 제기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일었었죠. 대통령 탄핵재판 같은 중요 재판에서 선고일을 잡았다가 갑자기 연장하는 경우는 너무 어떻게 보면 편파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 또 뭔가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헌재로서는 그런 선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4월 4일 오전 11시에 선고되는 것은 확실하고요. 4월 4일에 선고되는 게 무려 지금 3월 25일에 변론이 종결됐으니까 38일 만에 선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긴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주 만에 선고를 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11일인가 굉장히 짧은 시간 만에 선고가 됐고, 이게 헌법재판 연구관들이 뒷받침을 하기 때문에 판결문은 금방 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35일째인 오늘조차도 발표가 안 되면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발표가 됐고 38일 만인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가 되는 것이죠. 좀 민주당 극렬 지지자들 중에서는 이게 뭔가 선고기일이 잡히니까 뭔가 탄핵 인용 쪽에 표가 모인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희망회로죠. 희망회로를 돌리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민주당의 분위기가 되게 좀 현재 좀 침울하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민주당 분위기 보고 예상할 건 아니지만 어제까지도 민주당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면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 이런 것들을 혼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거든요.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는데 그게 굉장히 다급해 보였고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무리한 장면이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인위적으로 헌법에 위배되게 늘리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탄핵 인용에 대해서 민주당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무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기 대선을 차분하게 준비하려고 할 텐데 천막 당사를 치고 마은혁 후보 임명하라고 난리를 치고 쌍탄핵을 얘기하고 국민들 눈살찌 풀리게 할 때는 굉장히 절박해 보였고 지금 어제 찌라시 내용도 이게 탄핵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민주당이 굉장히 초긴장 상태다 이런 지금 내용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도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미리 방심하거나 결론에 대해서 낙관론을 펼칠 필요는 없는데요. 객관적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좀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이런 점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이 저는 굉장히 분수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려 지난주 금요일이면 31일째인데 지금 원래는 금방 2주 만에 탄핵 재판을 그냥 결론을 낼 것처럼 엄청 달려오다가 갑자기 한 주 미뤄지고 또 그 다음 주에 선고하려고 그러면 또 한 주 미뤄지고 해서 무려 31일째 되는 날인데도 지난주 금요일에 선고를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보통 2주면 선고할 건데 도대체 얼마나 이견이 첨예하면 이렇게 35일이나 되더라도 31일째, 30일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선고를 못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문영배 재판관 임기 만료까지 만약에 선고를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50일도 넘는 거여서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속보여서 그렇게 하기 힘들 거라고 제가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 마지노선인 4월 4일에 선고기일을 잡은 것은 적어도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6표가 모이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분석이 되고요. 그러면 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문영배 재판소장이 6표가 다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도 선고기일을 잡았을 수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뭐 본인 임기가 만료돼 버리면 사실은 더 이상 선고에 참여할 길도 막히니까, 오히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났다라고 가정하면 사실 탄핵 인용은 완전히 물 건너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기각되나 저렇게 기각되나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반대편의 민주당 극렬 지지자들은 6표가 모인 거 아니냐, 또 여전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어제 민주당이 굉장히 무리한 장면이 이 선고기일을 잡는데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해요. 법조인들이 좀 제일 수십 년간 법조 생활을 한 사람들은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두 가지를 굉장히 좀 싫어하거든요. 본인이 자리에 연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우려를 합니다. 법조인이 약간 명예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법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같은 동기 대비 변호사의 대비 수입이 굉장히 적은 대신에 약간 본인의 법관으로서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좀 싫어합니다. 근데 어제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에 대해서 임기를 민주당이 억지로 늘려주는, 그것이 좀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나를 무슨 내가 헌법재판관 더 하려고 이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가 있어요. 나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재판관을 6년을 했는데 그 재판관 몇 개월 더 하겠다라고 민주당이 줄 서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을까? 또 자기가 몸담았던 헌법재판 연구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지금 뻔히 임기 만료가 되는데 선고도 안 하고 사건을 놓고 도망가면은 굉장히 비겁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한 자리 노리는 것처럼 보여지고. 근데 그거를 민주당이 너무 노골적으로 임기를 법으로서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문영배 소장 입장에서는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리고 내가 자리에 연연해 보이는 모습은 내 명예감이나 내 법관으로서의 수십 년간 생활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좀 나한테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다른 헌법재판관들이 또 그 부분을 평의 과정에서 강하게 어필했을 수가 있죠. 아니 이때까지 그렇게 재판에 서둘러 오다가 갑자기 뭐 50일 넘게 선고를 안 하고 자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선고 안 해서 이 민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게 하고, 그래서 임기가 늘어났느니 안 늘어났느니 그걸 가지고 법률적 분쟁이 생기고 하면 헌법재판소 전체의 위상은 진짜 땅에 추락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남아있는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내가 헌법재판관으로 아직 몇 년을 더 근무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의 권위나 위상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필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민주당의 그 조직 문화가 너무 강압적이고 일극체제다 보니까 본인들만 못 느끼고 있는 건데, 법조인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 약간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자기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요, 또. 근데 압박하는데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것은 평생 자기가 공직에 해왔던 것을 약간 포기하는 것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최상목 대행 고발하고 했을 때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제 마은혁 임명은 물 건너갔다. 왜냐면 최상목 대행이 그 당시에 헌법재판관 3명 중에 조한창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을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 지지자들은 좀 왜 2명을 임명하느냐고 좀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어요. 근데 마은혁 후보 임명 문제도 혹시 임명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했는데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난리를 친 겁니다. 너 예전에 10년 전 사건까지 꺼내들어서 고발하겠다. 아니면 너 또 탄핵한다.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 하니까 만약에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게 되면 민주당한테 거의 무릎 꿇고 비는 형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공직을 몇십 년 한 사람이 그렇게 할까요? 저는 뭔가 공직을 더 안 하면 안 했지 그렇게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민주당의 막 그 강압적인 조직 문화를 자기들 사고방식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무리했고 오히려 자극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나 연쇄 탄핵도 마찬가지예요. 국무위원들 중에 좀 약한 고리를 찾아서 마은혁 그 후보를 임명시켜보겠다 이런 꼼수인데, 아니 그 계속해서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 국무위원들을 탄핵해 나가는 그 무도한 정치 세력에 대해서 본인만 살겠다고 그 1, 2개월 더 장관직 하겠다고 그거를 마은혁 임명하는 장관이나 국무위원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할수록 되게 오히려 마은혁 후보 임명은 물 건너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다 조직이 큰데 이재명 대표만 보고 충성 경쟁을 벌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전략이 엄청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을 막 건드리는 거죠. 본성의 깊은 곳을 건드려서 도저히 반발심을 생기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막 어제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막 그 재판관들 이름을 크게 불러가면서 반협박하듯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이 탄핵 재판에 인용에 동의 못하는 재판관들의 의사를 더 확고히 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6표가 모이지 않았다면 과연 그 사이 며칠 사이에 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를 보면서 거기서 굴복하는 재판관이 있었을까?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탄핵에 좀 인용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던 재판관조차도 저 민주당의 정권 넘어가면 큰일 나겠는데, 대한민국 망치겠는데, 이런 생각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5대3에서 4대4로 또 예상하는 사람까지도 좀 생긴 것이죠. 이게 지금 저는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돼야 된다라고 진작부터 주장하던 사람이니까 그냥 이거는 제 주장을 그냥 쭉 말씀을 드리면요. 각하나 기각의 의견이 엇갈리면은 기각으로 주문이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각하 의견이 2명이고 기각 의견이 여러 명이었는데 기각 의견으로 좀 정리가 됐었죠. 이번에도 뭐 정확하게 예측은 안 되고 저는 그 절차적인 위반이 심각해서 각하 처분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기각도 역시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각하냐 기각이냐 하는 거는 표가 갈렸을 때 기각 주문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차이는 하나입니다. 각하는 그 판결의 효력이 그냥 절차적인 위반이어서 처음부터 다시 해오라는 거여서 한 번 더 같은 사유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기각은 기각 판결에 대한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한 번 기각을 하면 같은 사유로는 또다시 탄핵 소추를 못합니다. 근데 다른 사유를 들어서 탄핵 소추를 또 할 수는 있죠. 근데 똑같은 사유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각하든 기각이든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설사 각하가 나온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 탄핵 소추가 다시 의결되는 상황은 저는 상정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보수 지지자들도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의 탄핵 기각과 직무 복귀를 좀 바라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편결, 마지막 최종 의견을 정하는 편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편결은 보안 유지 때문에요. 지금 벌써 금요일인데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 다들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편결을 하게 되면 재판관이든 연구관이든 누구 한 명이든 그냥 결론만 입만 뻥끗해도 판결 결과가 미리 새면서 결정의 공신력이나 신뢰도가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답을 먼저 듣는 사람이 있으면 도대체 짜고 친 거 아니야? 막 이런 비판을 받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이걸 미리 발표를 좀 보안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도 기각 각하냐 이런 인용이냐 이런 거를 당일날 아침에 했다라고 해요. 이번에도 전날 밤 또는 그날 아침에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결정문은 기각이 다수인 경우, 인용이 다수인 경우, 뭐 각하가 다수인 경우에 각각 다른 버전으로 써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버전대로 헌법재판관들이 서명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결정문에 대해서 모든 결정문을 헌법재판관들이 평일하면서 다 검토한 후에 내가 의견을 정하고 최종적인 의견은 바로 직전에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보수 재판관들이 그 탄핵 인용에 반대했던 재판관들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 재판관들이 몇 명이고 그 의사가 유지됐을 것이냐. 또 민주당의 폭주 행태에 좀 반발심을 일으켜서 탄핵 인용에서 탄핵 반대쪽으로 넘어온 사람은 없느냐. 이런 게 쟁점이 되겠죠. 뭐 헌법재판관 지금 8명이잖아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그리고 한덕수 총리조차도 탄핵을 이제 인용하자고 했던 정계선 재판관, 이 3명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인용할 것이 확실합니다. 이 3명은 확실해요. 그리고 지금 다 분석하는 바로는 보수 재판관으로 좀 분류되는 정영식, 조한창, 김복현 재판관은 탄핵을 반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하는 상황이고요. 저는 실제 한덕수 총리 때 보면은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었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를 탄핵 소추하려면 200석의 의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절차를 엄격하게 해석을 해줬고요. 김복현 재판관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는 것은 강제되지 않는다. 또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재판관들하고 결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그 조그만 힌트긴 하지만 저번 한덕수 총리 때의 상황을 보면 이 세 표가 조금 같은 결이다. 이런 거는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추단해 볼 수 있고요.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2사람이 있어요.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입니다. 김영두 재판관은 중도로 분류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보인 문영배, 이민선, 정계선 재판관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도 기각, 최재해, 그다음에 중앙지검 검사들, 한덕수 총리 때도 다 탄핵 재판에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중도지만 탄핵 재판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본다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정정미 재판관은 이진수 방통위원장 때 인용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중도 쪽에서는 좀 진보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김영도, 정정미가 어떻게 보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표죠. 그러니까 탄핵 인용에 확실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이 있는 것이고 탄핵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보이는 정영식, 조한창, 김복현이 있는 것이고 물론 이 3명 중에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을 뭐 100% 배제하기는 어려운데 현재까지 재판 경향으로 보면 3대3으로 나눠져 있고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은 좀 움직일 수 있는 표다. 그래서 탄핵을 반대하는 쪽이 최소 3표에서 최대 5표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이제 있는 것이고요. 이게 결국 김영도 재판관 같은 분들이 사실은 키맨이에요. 이분이 이제 법리에도 해박하고 정통 법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절차적인 부분이나 법리에 밝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핵을 좀 반대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지금 만약에 각하냐 기각이냐 하는 것들은 좀 여러 가지 논리가 있을 수 있는데 각하는요. 만약에 된다 그러면 소추문에서 내란죄를 뺀 게 제일 큽니다. 안철수 의원께 제가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본인이 탄핵에 찬성하는 의견을 비록 밝혔지만 그 부분을 명확히 해줬어요. 공개된 발언으로서 내가 내란죄가 빠졌다면 나는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직접 발언을 해주니까 그 발언에 힘이 실리는 거죠. 탄핵에 실제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자기 의사를 직접 표명한 유일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죄가 성립한다면은 대통령직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본 것인데 내란죄에 대한 법적 판단 없이 함부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은 나도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정청래 탄핵소추 대리인단과 그 변호인단이 그냥 알아서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를 뺀 것은 사실상 같은 탄핵소추문으로 볼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각하 의견의 가장 큰 논거죠. 그리고 저는 그거와 더불어서 반대 신문권이 없는 기록을 왕창 받아본 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절차적 위반 같아요.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돼야지 그걸 증거로 쓸 수 있거든요. 그게 형사재판에 있어서 완전 철칙과도 같은 건데, 이 헌법재판은 그 대통령을 파면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어떤 굉장히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형사재판하고 거의 성격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탄핵재판 같은 경우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신문권 없는 보장이 되지 않은 조서나 기록들은 그 형사재판에서는 아예 재판장한테 내지를 못하거든요. 제출조차 못하는데, 이거를 지금 문현배 재판소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거 너무 쉽게 증거로 채택해서 본인들이 다 읽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소수 재판관들이 당시에 재판 진행할 때는 소수니까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었지만, 결정을 할 때는 탄핵소추문에 내란죄를 뺀 부분과 합쳐서 여러 가지 절차적 위반 때문에 현재의 재판 진행 경과를 보면 이 상태에서 탄핵을 인용하기는 어렵다.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각도 사실 원래 이제 비상계엄 관련해서 워낙 국민들이 불편해하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기각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적었는데, 지금 재판 진행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너무 서둘렀고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도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증인을 몇 명 안 불러본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오염된 증거,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인한 오염된 증거라든지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증거를 만약에 제외하고 나머지 합법적으로 헌법재판정에서 있는 증거들만 가지고 사실관계를 복원해야 되는데 굉장히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형사재판에 받는 증인들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진술을 다 거부하거나, 홍장원이나 곽종건 같은 사람들은 대통령한테 가장 불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진술이 막 번복돼 버렸단 말이죠. 말할 때마다 달라요. 홍장원은 마치 메모가 있는 것처럼 막 떠들었지만 메모가 4차례에 걸쳐 작성됐고 사후에 다른 사람이 기억을 더듬어서 작성됐다라고 함으로써 본인 진술의 신빙성이 완전히 흔들려 버렸고요. 곽종근 곽종근 장군 같은 경우에도,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인이 민주당 의원들을 미리 접촉해서 이거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고 한다라는 걱정을 막 지인들한테 걱정하는 장면이 녹음도 됐었죠. 그래서 그게 공개되면서 과연 곽종근이 객관적으로 증언한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곽종근, 홍장원이 되게 가장 대통령이 직접 체포 지시를 했다고 증언하는 사람인데 그 증언이 날아가 버리니까 직접 체포를 지시한 그 증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체포 관련돼서 여러 단계의 지휘 체계를 거치다 보면 중간 단계에서 뭔가 그 얘기를 증폭하거나 과장하거나 잘못 전달하거나 이런 오류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사실관계로 인정되려고 그러면 굉장히 명확하게 인정이 돼줘야 되는데 체포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걸로 돼버리니까 가장 핵심 쟁점인 체포 지시에 대한 증거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현재 증거 관계로는 기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 위법이라고 하면서도 한덕수 총리는 복귀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해야 되는데 이번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6시간 만에 헌법상 설계된 견제장치에 의해서, 즉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가결을 하고 대통령이 그것을 즉시 수용함으로써 비상계엄이 풀려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유지한 시간, 그 시간 동안에 또 임명의 사상자가 있었는지 이런 등등이 중요한데, 자꾸 민주당에서는 무슨 영영백이라고 해서 사람의 시신을 담는 백을 군에서 준비했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평상시에 군에서 장비를 완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그냥 일반적인 절차고요. 그게 지금
일반 국민들이나 사망자를 대비해서 비상계엄으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이거는 너무 논리 비약이고 거기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의혹 제기하고 실제 일어났던 사실관계의 간극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제하는 거는 2차, 3차 계엄을 하려고 했고 시민들을 상대로 발포를 하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 발포된 거 없고 그 다음에 또 실제 6시간 만에 풀리다 보니까 결국은 사안의 중대성, 헌법 수호 의지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민주적 정당성을 국민으로 직접 받아서 5년의 임기를 보장받은 대통령을 즉시 파면할 정도에 이르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갈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쟁점을 여러 가지로 나눴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국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발표. 원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가 모여야지 뭐 비상계엄 해제를 이제 가결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비상계엄의 배경을 보면 입법폭주, 그러니까 야당이 입법폭주하고 예산에 무차별 삭감하고 탄핵소추 남발하고 다 야당의 정치활동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왔다라고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위기 원인을 위해서 부당한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이게 포고령으로서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하지만 그 판단이 잘못됐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또 보는 시각이나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폭주한 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 정치활동 금지, 특히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같은 부당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선회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파면에 이를 것이냐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장일치는 물 건너갔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은 분명히 민주당 논리처럼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 그런 점은 말씀드리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하겠다, 줄 탄핵하겠다, 김어준 씨가 나와가지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지령 내리면서 아니 국무위원은 전원 다 탄핵하면 왜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들을 보면 이게 지금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극명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정치활동은 금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해서 이게 과연 헌법 체계를 완전히 훼손시켜서 국민들께까지 피해가 돌아가도록 한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행위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것이죠. 군대를 동원한 선관위 압수수색 이 부분도 실제 선관위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뭔가 일어난 이벤트가 없어요. 그리고 정치인 법조인 체포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하고 그 민간인 수첩에 뭐 그게 적혀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 민간인조차도 그 부인할 뿐더러 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무속인이라고 하는데 좀 정상처럼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망상이 곧 비상계엄의 어떤 토대가 된 지휘체계 하에 있는 명령이었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노상원인가는 군인 출신인데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살짝 좀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수첩에 보면은 막 어디 연평도로 끌고 가서 뭐 하는데 자기 혼자 망상으로 적어놨다라고 해서 그것을 군의 정상적인 지휘체계에서 받아들여서 그런 계획을 했다? 저는 그거는 좀 너무 논리 비약인 것 같고요. 증거적으로도 인정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 법조인 체포와 관련돼서는 곽종근과 홍장원의 증언이 유일한데 그 부분의 증언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좀 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군경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했다는 건 이제 군이나 경찰을 통한 봉쇄인데 이 봉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어설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그냥 비상계엄에 그 반대표를 던지기 위한 의원들 중에서도 걸어서 들어온 국회의원들도 꽤 많은데다가 봉쇄가 일시적으로 됐다 풀렸다라고 하고 봉쇄가 느슨하다 보니까 뭐 의원들 중에서는 담을 그냥 가까운 담이니까 국회 담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뭐 얘기해가지고 통과된 사람도 있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비상계엄이 시간이 짧고 해제될 때까지가 뭐가 이렇게 군의 명령 지휘 체계처럼 이렇게 쫙 일사불란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관계의 확정에 있어서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다는 점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된다면 제가 말한 논리들이 결국은 이게 그 법조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논리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비상계엄의 요건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우리 헌법이 가정한 것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가결로서 견제하도록 한 것인데, 비상계엄이 잘못됐어도 그 헌법 체계하에 있는 견제장치가 결국은 작동이 돼서 이것을 막아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탄핵 인용까지 가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좀 조심스럽게 좀 그 논리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워낙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익과 어떤 대한민국 미래 향방, 미래 세대의 어떤 장래와 저는 직결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만약에 탄핵이 뭐 인용돼서 만약에 민주당 바람대로 민주당이 정권을 갖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저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고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지금의 오만한 형태를 5년 내내 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이나 법률도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우기고 한 명을 위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내로남불로 자기들은 돈봉투 사건, 대선 자금 이런 거 이런 방법 안 하면서 뭐 이상한 국민의힘 이슈는 뭐가 대단한 일이 있는 것처럼 우기고, 또 뭐 군의 정상적인 세계 정찰 활동 같은 것도 북한을 자극해서 일부러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억지를 쓰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은 해설이 좀 길었는데요. 이게 좀 이 쟁점들이 많아서 그렇고, 이 쟁점을 제가 사실은 더 전문적이고 더 길게 해드릴 수도 있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또 이미 이제 선고기일이 잡혔을 때는 거의 헌법재판관들이 거의 마음을 정한 겁니다. 편결만 안 했을 뿐이지. 저는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보수의 가치를 또 지키고, 꼭 보수의 가치는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잘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바람처럼 오늘 뭔가 탄핵을 반대하던 사람이 인용표로 넘어가서 선고를 잡은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그냥 오히려 민주당이 폭주하기 때문에 문영배 재판소장의 입지를 좁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선고기일을 잡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잡힌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